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의 실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1회차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보겠는데요. 실천론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교시의 3영역 실천론의 전반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사례관리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중요하죠.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실천론에서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입니다.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이러한 욕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활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독거어르신이나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요보 아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등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장기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뭐하죠?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원을 연계한다라고 하죠. 사례관리는 자원 연계 활동이 중요한데 이것을 직접이라 한다, 간접이라 한다? 간접이라 하죠. 그래서 간접적 서비스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더욱 강조한다. 직접적인 서비스도 하긴 하지만 이 간접적 서비스를 더욱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점검하는 말씀드렸죠. 간접적 실천활동과 함께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것을 직접 실천활동이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합니까? 네, 맞습니다. 직간접을 다 하죠. 그런데 이제 간접적 서비스를 더욱더 강조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에 새로운 욕구가 발견이 됐다. 그럼 리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뭐한다? 지원해야 됩니다. 사례관리의 원칙 중에 보면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 계속성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욕구가 있다면 그 새로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어세스먼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자, 사례관리 활동으로 다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문제입니다. 윤리강령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번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끊어요.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어도 되나요? 맺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번 잘못됐고요. 클라이언트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단체, 여기 중요합니다. 전문가 단체의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겠죠.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자리에 클라이언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유는요. 네, 앞에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나왔어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가 나와야 됩니다. 기관이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를 했다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시군구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안 됩니다. 윤리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시군구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자, 슈퍼바이저가 나왔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련생이나 실습생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철저하게 잘 해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 역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조정자, 코디네이터, 두 번째, 중개자, 브로커, 세 번째, 옹호자, 애드보케이트, 중재자, 메디에이터, 연구자, 학자, 리서치, 스칼러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클라이언트의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가장 흔한 역할이죠. 클라이언트 위기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수록 돕는 것은 인에이블러, 조력자입니다. 이 조력자는 조정자가 아닌 조성자와 동의어가 된다. 그래서 조성자 씨가 도와주었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조정자 아닙니다. 그럼 조정자는 무엇일까요? 조정자는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조정자는 바로 중복이 되고 있을 때, 서비스에 중복이 되고 있을 때 이를 발견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조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서비스가 발견되었으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개자 들어갑니다. 중요한 단어 이거네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직접적 개입이나 의뢰를 통해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개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대변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찾는 역할이 바로 옹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옹호자의 동의어는 대변자라고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중립이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중립을 유지하며 다툼, 다른 말로 갈등이라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합니다. 자,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연구자, 학자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이론의 발전이죠. 자, 전문직이 이론이 발전이 되는 것은 연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연구자, 자, 전문직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연구자, 학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프로세스의 문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접수 단계 과업이 쭉 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정도구 어세스먼트 툴의 생태도가 나왔습니다. 에코맵이 나왔고, 세 번째, 계획 단계 때 하는 목표 설정이 나왔습니다. 4번은 간접적 개입이 나왔고, 5번은 종결 단계 사회복사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별도로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접수 단계 과업은 먼저 긍정적 신화관계인 라포가 형성돼야 되고요. 문제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을 해소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상충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죠.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망설임도 있고, 그 대신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의 해소와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작업을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이분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작업을 하고, 만약에 적격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의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동기 유발, 동기 부여 등이 접수 단계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놓으십시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생태도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환경 속에 인간의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생태학적 또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에코맵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환경 간의 관계,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생태도입니다. 목표 설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명시적이어야 되나요? 네,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형태, 수량화 형태로 씁니다. 자, 수량화 형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씁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 설정에 지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갑니다. 간접적 개입은 단어를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개발 나오면 간접입니다. 협력 나오면 간접입니다. 의뢰 나오면 간접입니다. 옹호 나오면 간접입니다. 조정 나오면 간접입니다. 중복 조정 생각나시죠? 재가 방문 아닙니다. 재가 방문은 직접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1대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방문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훈련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상담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치료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교육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자, 여기 방문이 있었죠? 하나 더 쓸까요? 주간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개입입니다. 훈련, 상담, 치료, 교육, 주간보호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 개입의 키워드입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종결단계 사회복사의 과업 과제입니다. 목표 달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효과성 평가. 그 다음에 변화, 유지 및 지속이 필요하나요? 네, 이것을 세 글자로 일반화라고 합니다. 변화가 되었다면 그것을 유지하거나 지속시키는 것도 종결단계의 과업입니다. 정서적 반응을 해결해야 되나요? 네, 이게 뭔데요? 양가 감정입니다. 헤어지기 싫겠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자신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감정, 양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주는 작업이 정서적 반응의 해결이 됩니다. 의존성은 감소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종결단계 때. 그러면 적절한 타 기관, 타 전문적인 기관에 동의를 받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종결단계 때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양가 감정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종결 후에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같이 세운다면 클라이언트는 안도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계획 수립은 종결단계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비스텍이 언급한 것을 아시죠? 사회복지 관계 7대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7대 원칙이 뭐죠? 비, 암기법, 의, 비밀, 개수통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비자의 비밀 개수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됩니다. 자, 듣기만 하세요.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권의 존중, 의도적 감정 표현, 비밀 보장, 개별화,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첫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개별화, 마지막 네 번째 비밀 보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적극적 경청은 없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없습니다. X입니다. 자, 첫 번째 통제된 정서적 관여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으로 관여를 하고자 했을 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자리에 클라이언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서적 관여는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겁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공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공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정서적인 관여를 하고자 할 때예요. 클라이언트가 정서적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 통제된, 즉 조절하라 그 말입니다. 수용입니다. 클라이언트 말과 감정에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클라이언트 말과 감정에 동조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편견 갖지 말자. 편견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용의 반대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개별화입니다. 개별화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독특한입니다. 독특한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양한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입니다. 다양한 자질과 특성, 특이한 자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복사는 각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다양한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상이한입니다.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디귿찜은 개별화 잘 정리하십시오. 이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이제 비밀보장 들어갑니다.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지만 사례회의에서 면담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례회의에서 면담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를 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 컨퍼런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사전 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례회의에서 면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론 파트에도 나오고 실천론 파트에도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감, 두 번째가 재명명, 세 번째가 벤틸레이션 환기, 네 번째가 해석, 다섯 번째가 훈습입니다. 자, 첫 번째 공감은 클라이언트 감정,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맞고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느끼며 충분히 분리가 되어서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몰입이 아니라 이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지식과 능력, 객관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정서적인 관여를 할 때는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재명명입니다. 회의적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키워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감을 끌어올려주는 것은 정서적인 기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어슈어런스, 재보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서적 기법입니다. 정서적 기법.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재명명은 아니에요. 재명명은 뭐냐면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 생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재명명이죠. 재명명은 가족치료 모델에서 전략적 가족치에서 썼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환기입니다. 환기는 중요한 게 이거죠. 감정 표출입니다. 감정 표출.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즉 부정적인 감정 등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켜주는 기법이 벤틸레이션, 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환기를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자, 카타르시스는 일명 정화법입니다. 정화법, 이것을 환기다 이렇게 말하죠. 자, 첫 번째 시트에서 답이 나왔어요. 2번 잘못됐고요. 재보증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스톱. 여기가 바로 통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사이트 할 수 있도록 이 말이에요. 통찰할 수 있도록. 시작. 새로운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석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훈습입니다. 저항이나 전이에 대한 이해를 반복, 결정적 힌트 나왔네요. 심화, 확장하여 통합하는 것, 이런 것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 모델에서 쓰는 겁니다. 정신분석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훈습은 정신분석이니 정신분석에서 저항과 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전이에 대한 이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전이가 일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해석.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훨씬 더 심화되고 확장. 이 확장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장을 통해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덜 따라서 하세요. 훈습은 반복 찾아라. 시작. 훈습은 반복 찾아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훈습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자, 답을 해결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역사 문제에 해당되는 COS와 인보관 운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자선조직협회가 나왔어요. 인보관 운동, 자선조직협회. 5번은 어디 슬로건이네요. 자, 1번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구빈을 없애기 위한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중복구빈을 방지했고, 그 다음에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게 개별 방문 조사했었죠. 개별 방문 조사를 실시했어요. 자, 우회 방문원이 개별 방문해서 조사를 적절하게 해서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맞습니다.
COS의 특징이에요. 인보관 운동은 주로 빈곤의 고통, 빈곤의 원인이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공중보건이나 고용 착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즉 사회개혁이죠.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인보관 운동이 그랬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가로치세요. 자선단체 간의 협력,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개별 조사에 의한 처우 방침 결정과 같이 근대적 사회복지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틀렸습니다. 개별 방문 조사 어디에 되고요? COS 자선조직협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즉 자선단체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고 개별 조사를 통해서 처우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COS의 우회 방문호는 끊어요. 가정방문하고 면담을 통해서 빈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가 됨으로써 전문 사회사업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1900년대 초입니다. 이게 바로 1900년대 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쉽게 말하면 셀프 헬프, 자조입니다. 자조를 강조했던 것은 COS의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 책임이니까 개인의 자조를 강조했던 것이 COS입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세스먼트 툴, 사정도구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5인방이죠.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사회적 관계망 도표, 생활력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가계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가족송원들이 세대 내 맥락에서만 정서적 관계, 행동상의 문제 패턴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이게 틀렸네요. 세대 내에서도 알 수 있고 세대 간도 알 수 있죠. 머레이 보에는 가계도를 고안한 사람으로서 3세대 이상을 그리십시오라고 했어요. 3세대 이상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세대 간의 전수 과정을 알기 위한 겁니다. 세대 간의 전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3세대 이상을 그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대 내의 맥락에서만 하면 틀립니다. 자, 생태도는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가족 원과 환경 간의 상호 교류 정도를 파악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사정도구라 했습니다. 소시오그램은 이게 중요합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쓰는 게 소시오그램, 사회도입니다. 집단 내의 친소관계, 친밀과 소원한 관계, 전체적인 인간관계 구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단 내의 하위 집단 분포라든지 집단의 실질적인 리더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집단인 하위 집단의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시오그램, 모레노와 제닝스. 자, 모레노와 제닝스가 고안했던 소시오그램을 다른 말로 우리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사회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망 도표는 사회적 지지망을 알겠죠. 사회 지지 자원입니다. 사회 지지망의 지지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물질적인 지지냐, 정신적인 지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표 안에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접촉 빈도가 어떻게 되고 지지 정도는 상에 해당되는지, 중에 해당되는지, 하에 해당되는지 그 정도를 도표에 써서 넣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도표 맞습니다. 생활력 도표는 쭉 연대를 기록하죠. 연대기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가족의 특정한 사건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끊어요. 연대기적 기록의 형태가 바로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는 통합적 접근의 특징입니다. 통합적 접근의 등장 배경과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 방법, 전통적 접근의 한계 때문입니다. 전통적 접근의 한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했겠죠.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의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속 인간,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은 끌어보세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적인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지나친 분화는 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분화를 야기했나요? 자, 마지막에 보면 등장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 주어가 통합적 접근이고 주의 서술어가 등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전통적 접근의 한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적인 기반을 전제하지 않는 지나친 분화는 바로 전통적 접근의 특성이 됩니다. 이거는 전통적 접근의 특성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별개의 사고 언어 실천 과정을 보여주게 돼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 등장하게 됐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 접근은 별개의 사고, 별개의 언어, 별개의 실천 과정, 즉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가 일어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통적 접근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 접근을 등장시킨 배경이 됩니다. 맞습니다. 통합적 방법의 가치는요, 잠재성을 인정합니다. 잠재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의 접근을 강조하는 것이 통합적 방법입니다. 여기에 과거지향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과거지향은 전통적 접근, 의료 모델의 특징입니다. 통합적 접근은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 등을 개방적으로 활용하는 절충주의입니다. 절충주의, 주자로 고쳐주세요. 절충주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적 접근은 다양한 이론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은 정신분석, 그 다음에 행동주의, 또는 행동주의 또는 인지주의, 자, 등등 다양한 이론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은 절충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4번 들어가야 되죠. 3번까지 받고, 통합적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개별적 서비스 제공의 극대화, 이것을 개별화라고 하죠. 자, 우리 최근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다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합적 접근은 지나친 서비스의 전문성의 동그라미, 파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니죠. 이 자리에 전통적 접근이 들어가야 되죠. 전통적 접근이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 서비스의 파편성,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의 파편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5가지 기관을 찾아다녀야 해요. 왜? 한 기관에서 하나만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비스의 파편화입니다. 이거는 통합적 접근이 아니라 전통적 접근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통합적 접근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0번 들어갑니다.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사 A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뭐냐라고 했습니다. 1번,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 클라이언트가 많거나 여러 명이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아주 다양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입니다. 여기는 뭐죠? 네, 의무상충입니다. 의무상충입니다. 충성심, 사회복지사는 기관에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역할일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역할이죠. 따라서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부딪힐 때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의무상충이라고 하고요. 힘과 권력의 불균형,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의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 결과의 불확실성을 말하죠. 그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자, 5가지가 바로 윤리적 딜레마의 원인 5가지라 하는데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까지 하게 돼서 기관을 찾아온 클라이언트가 상담 과정에서, 여기 중요한 단어, 의존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사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사회복지사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의존하고 있네요. 간절하게 부탁할 경우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권력상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의지, 의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다. 사례 문제에서 힌트가 나오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의 임파워먼트 접근입니다. 자, 옳은 것은인데요. 임파워먼트 접근은 강점, 관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체계 관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임파워먼트 모델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임파워먼트, 강점, 관점이 실천론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해당되는 거네요. 생태체계 관점 등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장애인 스스로의 다양한 능력을,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임파워먼트 접근입니다. 장애인을 변화 과정에서 동반자, 파트너십이 또 임파워먼트 접근의 대표 키워드죠. 동반자로 인식하여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확인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확인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병리 관점이에요. 문제 확인은 병리 관점. 문제 확인은 병리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파워먼트 접근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도전으로라고 하네요. 문제를 도전으로가 바로 강점 관점에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죠. 리을짐은 탈락. 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쭉 단어 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천 접근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직접 실천입니다. 직접 실천. 자,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연계, 개발, 훈련, 공청회, 의뢰. 어떤 게 답입니까? 앞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중요한 거지. 답은 3번입니다. 자, 덕거리신 도시락 배달 연계했습니다. 간접 실천입니다. 요보와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간접 실천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취업 적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직접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부적격성의 클라이언트를 타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간접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번 시간은 강점, 관점 문제입니다. 자, 강점, 관점은 임파워먼트 접근, 임파워먼트 모델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점, 관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니요. 강점, 관점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지향적, 자, 미래지향적 접근을 하는 것이 강점, 관점이다라고 해요.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요, 병리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내적 자원이나 외적 자원을 활용합니까?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 강점입니다. 외적 자원 강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도전, 전환점, 성장의 기회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네. 문제를 도전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도전, 전환점, 성장의 기회로 간주하는 게 강점, 관점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가진 존재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링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획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잘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사의 통제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통제력이에요.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통제력 획득,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임파워먼트,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임파워먼트 접근의 또는 모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임파워먼트 접근이 바로 강점,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강점,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점, 관점의 특징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취하는 게 강점,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문제 후반부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